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의 강의에 걸쳐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과정, 다른 말로 회계순환 과정을 알아보고 있죠. 오늘은 이 회계순환 과정 마지막 시간으로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회계순환 과정의 흐름 첫 번째, 뭐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회계거래가 딱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식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차변, 대변 나누어서 이중으로 끼워 넣는 분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분계장에 옮겨 적죠? 분계장에 옮겨 적은 다음에 여러분 얘를 계정별 원장으로 전개합니다. 그러면 현금, 보통예금, 임차보증금, 급여, 매출, 자본금, 차입금 항목별로 잔액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계정별로 나온 원장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전부 다 묶어서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총계정 원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거를 만든 다음에 각각 요거를 제대로 옮겨 적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 삼아 만드는 표, 치산표를 만들어서 일단 수정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첫 번째가, 이 세 개가 첫 번째 강의에 설명드렸던 순환과정이고요. 요게 순환과정 두 번째, 지난번 강의였죠. 자, 나머지 오늘 할 건데, 이제 수정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말에 수정할 사항인 매출 원가나 이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시험 삼아 만드는 표를 수정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 본격적인 내용을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오늘 내용은 기말 수정 분계부터입니다. 자, 먼저 기말 수정 분계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얘는요, 연중에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분계입니다.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재고자산 상품 중, 자, 재고자산 중 40만원어치 앞에서 구매했었죠? 그 중에 35만원어치를 팔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난번에 어떻게 됐었냐면요, 이거를 얼마에 팔았냐면 80만원에 매출을 한 거예요. 자, 얼마에 판 겁니까? 35만원짜리를 80만원에 팔았기 때문에 이 분계를 끊어보면 이렇게 분계가 끊기는 겁니다. 자, 현금이 이렇게 80만원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판 상품 매출, 이 금액이 이렇게 80만원이 잡혀서, 여러분 요거는 이제 매출한 금액이니까 매출로 가는 거고, 여기에 대응되는 원가를 이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저랑 어떻게 이거에 대한 팔린 거에 원가 인식을 하느냐, 바로 요 문제예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말에 이 팔린 원가를 인식을 하기 위해서 분계를 끊는다는 거예요. 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왜 굳이 기말까지 기다리는 거냐, 왜 기말까지 기다리는 거냐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한 건 정도만 80만원에 팔았다, 35만원짜리 가지고 와서 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물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한 건 팔고 말았겠어요? 여러 건을 계속 팔겠어요? 하루에 또 몇 번을 팔 수도 있고요. 한 달에 여러 번, 1년에 수십, 수백, 수만 건을 팔기 때문에 팔 때마다 원가 인식을 하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쭉 무시하다가 연말에 가서 팔린 것들을 한꺼번에 샥 다 정리해서 이 35만원을 그때 계산한다 라고 여러분 인식을 하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얘를 분계를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차변에 어떤 분계를 끊냐면, 매출한 거에 대한 원가를 인식을 해야 되니까 매출원가를 잡아야 되고요. 이게 35만원어치 팔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는 뭘 잡아야 되냐면, 갖고 있던 재고자산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갖고 있던 재고자산 상품을 35만원어치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직 상품이라는 그 이름으로 분계를 끊지는 않았고요. 앞쪽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재고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끊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여기는 자산이 대변에 와 있으니까 갖고 있던 상품 35만원어치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만큼
비용이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얘는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고 얘는 재무상태표로 가서 금액을 줄여주는 구조로 가겠죠. 바로 여기 이게 여러분 매출을 인식하는 기말 수정 분계예요. 자, 몇 번 말하지만 이거를 처음 공부할 때는 좀 느낌이 낯설 수 있는데요. 외우지 마시고요. 자꾸 이 논리로 느낌으로 몸에 체화를 시키는 겁니다.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차변에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자산이 줄었으니까 대변에 생기는 거겠죠. 자, 여러분 요게 기말 수정 분계죠. 자, 기말 수정 분계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 분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말 수정 분계를 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다 내가 그 기말 수정 분계를 써보도록 할게요. 기말 수정 분계를 한번 끊어보면은요. 좀 전에 차변에 자, 비용을 인식해야 되니까 매출 원가를 35만 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자, 갖고 있던 재고자산을 없애야 되니까 이렇게 재고자산을 대변에 35만 원을 이렇게 없앴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용 인식한 35만 원과 재고주인 35만 원을 여기다 그대로 반영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기말에 수정할 분계이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표는 뭐냐면 앞전에 수정 전 시산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고자산을 잘 보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40만 원짜리 사가지고 하나도 안 없어지고 이렇게 40만 원 남아있는 상태가 되고요. 매출의 원가는 지금 하나도 인식 안 했으니까 금액이 없었잖아요. 근데 분계를 집어넣어 볼게요. 얘는 이제 차변에 발생한 35만 원이니까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보시는 것처럼 발생한 합계가 매출 원가는 발생한 합계가 차변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35만 원어치 발생을 한 겁니다. 이거 들어간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재고자산 35만 원을 줄여줘야 되잖아요. 재고자산은 자산이니까 자산이 줄어든 건 대변에 표시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 35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갖고 있던 재고자산이 40만 원 들어왔다가 35만 원어치 나갔으니까 이 금액이 얼마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이 금액이 이제 바뀌어서 5만 원만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이제 뭘 정리를 한번 해야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매출원가가 발생을 했죠? 그럼 여러분 기말에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겠어요? 이거 그대로 여기 표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자, 따라서 이제 아까랑 수정 전이랑은 금액이 바뀌었죠.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이 라인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얘가 추가됐잖아요. 그럼 금액이 현재 기준으로 247만 원인데 35만 원을 추가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이게 282만 원이고요. 이 금액이 얼마로 바뀌어야 되는 거냐? 282만 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또 한편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거 없는 상태에서 247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35를 더해야 되니까 여전히 이 금액도 똑같이 282만 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기말 수정 분계를 여기다가 반영을 한 다음에도 여전히 보시는 것처럼 요 차변에 발생한 총 합계와 대변에 발생한 총 합계가 금액이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이 같은 대차 평균의 원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금액이 원래 여기 40만 원이 있던 거예요. 아까 수정 전에는. 근데 이게 들어가는 바람에 5만 원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얼마가 줄어든 겁니까? 얼마가요? 35만큼 줄었죠. 그게 그대로 여기에 늘어났기 때문에 이 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또 한편 여기는 건드린 게 없죠.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수정 분계를 다 끊고 난 다음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차변의 잔액 합계와 대변의 잔액 합계는 동일하기 때문에 대차 평균의 원리가 그대로 여러분 적용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게 수정 후 시산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재무제표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관련된 내용 하나만 더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회계 입문 단계에서 팔아먹은 물건, 매출한 물건의 원가를 인식하는 기말 수정 분계를 하나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관련해서 하나만 더 보면 바로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감가상각비는 요게 이제 감가라는 단어가 가치가 조금씩 없어진다 라는 뜻이고요. 상각비란 말은 조금씩 달아서 없어지는 비용이란 뜻이어서 이 의미는 뭐냐면 갖고 있는 재산이 조금씩 달아서 없어지는 것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 감가상각비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러분 요거는 일반적으로 유형자산, 예를 들면 건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용 중인 차량 같은 거, 이 차량을 이제 전문용어로 차량 운반구라고 부르는데요. 자, 또 한편 회사에서 이용하고 있는 각종 비품들, 우리 공부했지만 비품에는 컴퓨터, 복사기, 이런 프린터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용을 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 가치가 감소를 합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컴퓨터를 하나 사가지고 쓰면 몇 년 정도 쓰면 폐기할까요? 어떤 회사들은 한 5, 6년, 7, 8년, 10년이 쓰기가 쉽지가 않죠.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비용들을, 취득한 금액들을 매년 일정 비용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유형자산 취득 후 줄어드는 가치를 일정 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을 감가상각비라고 불러요. 여러분 요 내용은 나중에 전산회계 2급 같은 거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여러분 대학에서 이제 회계 원리를 공부하게 되면 그때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크게 정액법이 있고요, 정률법이 있는데, 정은 정해진, 액은 금액이니까 정액법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일정 기간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비용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정률법은 똑같은 율이잖아요. 그래서 유형자산 취득원가를 일정 기간 동안 매년 동일한 비율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공부를 할 거니까 그냥 감만 잡으세요. 아, 감가상각비도 평소에는 하지 않다가 언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얘도 기말에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수정하는 분계로 넣는구나 라고만 여러분 아시면 충분해요. 자, 이상 내용 봤으니까 이제 좀 전 만들었던 수정 후 시산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재무제표를 한번 뽑아내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보시는 바로 이 내용이 뭐냐면요, 자, 아까 만들었던, 여러분 얘는 정확히는 자, 수정 전 시산표인가요? 수정 후 시산표인가요? 여러분 여기를 딱 봤더니 지금 매출원가 부분에 35만원 들어와 있고 재고자산 부분에 없어진 게 있어서 5만원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얘는요 수정 뭐가 되는 겁니까? 후 시산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수정 후 시산표에서 이제 뭘 끄집어내는 거냐, 재무제표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여러분. 현금이나 재고자산이나 임차보증금이나 차입금이나 자본금 같은 것들은 자산, 부채, 자본에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자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얘는 재무 상태표 항목들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매출, 매출원가, 급여, 임차료, 이자 비용 같은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얘는 손익계산서 항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눈으로 씩 보면 그래서 이 시산표는 시험 삼아 만들어 보는 표잖아요. 근데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아직 만든 게 아니라 이 항목들을 싹 다 여기다 끄집어 집어넣어 놓고, 자, 잔액의 합계 아까 얼마였습니까? 160만원. 자, 그 다음에 이 잔액의 합계 얼마입니까? 160만원. 그 다음에 이 발생한 총 합계에 대한 금액 얼마입니까? 280만원. 자, 대변이 발생한 총 합계 금액이 280만원. 요렇게 발생한 금액이 같은지, 요렇게 잔액이 같은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만드는 표 아니겠습니까? 표를 만들어 봤으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쪽은 재무상태표, 아래쪽은 손익계산서로 해서 여기서 이제 금액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 수정 후 된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를 끄집어내야겠죠? 자, 여기서 한번 내용을 끄집어내도록. 자,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한번 끄집어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서 손익계산서 부분부터 먼저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는 손익계산서, 여기는 재무상태표죠. 자, 여기서 여러분 이거를 싹 다 지운다 가정할게요. 무슨 얘기냐? 지금 보시면 여기 80만 원이 발생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비용이 1개, 2개, 3개, 4개가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80만 원은 매출이 발생했고요. 매출원가로 35만 원을 썼고요. 급여로 10만 원을 썼고요. 자, 임차료로 5만 원을 썼고요. 마지막 이자로 2만 원을 썼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가 남느냐? 정확히 이 금액이 보시는 것처럼 딱 다 없애고 나면 28만 원이 딱 나오는 겁니다. 계산해 보세요. 28만 원. 즉 여기서 얼마의 단기순이익이 발생했다는 겁니까? 단기순이익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28만 원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기서 한번 이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손익계산서 여러분 양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간을 표시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표시를 해주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항목들을 잡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매출을 위에 적어줘요. 좀 전에 여러분 매출이 얼마가 발생했습니까? 매출이 80만 원을 발생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팔 때 들어가는 원가가 있었잖아요. 아까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35만 원이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매출에서 생긴 이익이 나오는 거고요. 다시 여기서 급여를 빼는 거죠. 급여가 얼마입니까? 바로 10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임차료는 얼마 나갔습니까? 임차료는 5만 원이 나갔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요 괄호 요게 마이너스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자 비용이 얼마가 나갔습니까? 이자 비용이 2만 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80만 원에서 35, 15, 2만 원을 다 빼고 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단기순이익이어서 이 금액이 이렇게 28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좀 전에 봤던 시산표에서 내 시산표가 수정 전이에요? 수정 후예요? 수정 후 시산표에서 끄집어낸 손익계산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 거래가 발생하면 얘를 여러분 분계를 끊어요. 끊은 다음에 매출 계정, 매출원가 계정, 급여 계정, 임차료 계정, 이자 비용 계정, 아까 봤던 현금 계정, 뭐 차입금 계정 등등으로 다 계정별적으로 보내요. 나중에 다시 얘를 다 끌고 와서 좀 전 봤던 시산표를 만들어서 차대변을 맞춰봐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손익계산서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만 끌고 와서 딱 표시하면 딱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전 발생한 손익계산서에 28만 원 이익을 포함시켜서 자, 수정 후 시산표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그대로 재무상태표에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재무상태표는 날짜 표시하게 되어 있죠. 12월 31일 보통 기준으로 만들고요. 여러분 좀 전 봤던 것처럼 현금은 얼마 잔액이 남아있냐면요 73만 원이 남아있죠.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5만 원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은 아까 얼마였습니까? 임차보증금은 30만 원이죠. 임차보증금은 30만 원 남아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차입금은 아까 얼마였습니까? 차입금은 여기 30만 원이죠. 30만 원. 그 다음에 자본금은 50만 원 남아있었죠. 자, 그런 다음에 좀 전에 봤던 회사가 벌어들인 당기의 순이익 아까 얼마였습니까? 28만 원이었죠. 여러분 얘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주주거니까 28만 원이 들어가야 되죠. 이거 이름 여러분 뭐라고 정하겠습니까? 이익 남아서 이익으로 발생해서 남아도는 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얘는 이익 잉여금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니까 몇 번 나왔던 거죠? 주의하세요. 자, 이제 합계를 내보면 73만 원 더하기 5만 원 더하기 자 30만 원이 들어가면 여러분 요 금액은 108만 원이 되는 거고요. 30만 원, 50만 원, 28만 원을 더하면 이 금액도 역시 108만 원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1차적으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얼마나 벌었는지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자
요거를 끌고 와서 잉여금을 집어넣으면서 차변 대변 만들어서 합계를 만드는 이런 구조로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집니다. 자, 크게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봤죠? 자, 재무제표 작성 관련된 순서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재무제표의 작성 순서 최종적인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거래가 발생을 하죠. 그럼 얘를 분개를 합니다. 분개장에 옮겨 적는 거죠. 그 다음에 각 계정별로 옮겨 적는다. 정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정전이 나와요. 시산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시험 삼아 만드는 표.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나 아까 사례에서는 원가, 매출원가 같은 거 인식을 하는 기말 수정분기를 넣고 나면 수정 후에 시산표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보신 것처럼 제일 먼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뭘 확정 짓는 겁니까? 당기순이익을 확정 지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를 만들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를 주의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손익의 마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매출 등등등등 모든 비용이 발생하면 여기서 당기 순이익을 확정시켜요. 확정. 그래서 여러분 얘를 뭐로 보내는 거냐? 얘를 이익 잉여금 쪽으로 보내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따라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 손익계정 마감이 먼저 1순위예요. 얘를 먼저 해야 돼요. 여기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여기서 손익계산서가 먼저 작성이 돼요. 그래서 얘를 먼저 1번으로 작성한다 라는 겁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게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 여기에는 수많은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 게요. 매출도 있을 거고 매출 원가도 있을 거고 수많은 항목들이 쫙 발생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결론적으로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싹 다 당기순이익으로 바뀐 다음에 자 뭘로? 이익잉여금이라는 거에 다 묻혀버리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번로 이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손익계산서 항목들은 차기로 다음 연도로 자 이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정이 되고 나면 뭘 만드는 거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자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얘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여기서 재무상태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중요한 거, 자 두 번째로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라고 해서요, 가끔씩 시험 문제에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다시 말하지만 뭐가 먼저라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손익계산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나중에 만드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여러분 여기에도 이제 수많은 항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 예를 들어서 뭐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 등등등등등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얘네들은 이익잉여금으로 싹 다 녹아 들어가서 없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얘는 차기로 내년도로 금액이 다 이월되는 겁니까? 여러분 얘네들은 싹 다 차기로 이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시험 문제에 손익계산서의 항목들은 차기로 이월되지 않는다, 금액이 다 이익잉여금으로 녹아든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현금이나 예금 같은 자산, 부채, 자본 같은 이런 항목들은 자 보시는 것처럼 금액들이 다 차기로 넘어간다, 요거를 묻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상 필요한 내용들은 다 알아봤고요. 요 관련 내용 가지고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산회계 2급에 출제되었던 문제이고요. 다음 내용을 회계의 순환 과정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발생합니까? 거래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다 가번이에요. 여러분 거래가 발생하면 그 다음 뭐 합니까? 분개를 하죠. 그 다음 뭐 합니까? 자 분개장 옮기죠.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전기에서 총계정 원장에 기입을 하니까 무조건 가 다음엔 라예요. 자 라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시산표를 만들어서 시험 삼아 계산하는 합계표를 만들어서 다만 수정 전이 있고 수정 후가 있고 가운데 기말 수정 분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뭐 하는 겁니까?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 나하고 그 다음 다여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수준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조금 더 복잡한 문제인데요.
다음 회계 순환 과정 중 절차 가와 나에 해당하는 장부로 옳은 것은 그랬고요. 쭉 있는데 거래가 발생했죠? 분계 발생을 해요. 분계 발생하면 어디에다 적는 겁니까? 어디 적기냐? 분계장에다 적어야죠. 그런 다음에 전기 어디에 옮겨 적는 거죠? 계정별 원장, 계정별 장부, 다른 말로 총계정 원장이잖아요.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쭉 기말 결산해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자, 문제를 또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결산 마감 시 가장 먼저 마감되는 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익계산서를 먼저 만드나요? 재무상태표를 먼저 만드나요? 자, 손익계산서를 먼저 만든 다음에 다시 재무상태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당기순이익을 자, 집계를 한 다음에 얘를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여러분 얘를 이쪽에 이익 잉여금으로다가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보시는 것처럼 얘가 먼저 1번으로 만들고 얘가 2번이어야 되니 자, 이 문제 무슨 문제냐? 자, 항목들을 고르라는 거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즉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 항목이기 때문에 얘가 먼저가 아니라 수익과 비용 같은 손익계산서 항목을 먼저 마감해서 잉여금을 확정시킨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순서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기말 결산 후에도 차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익과 비용에 수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매출이라는 항목도 있고 매출 원가라는 항목도 있고 또 한편 이제 급여라는 항목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 그랬죠? 싹 다 뭐로 바뀐다고요? 이거는 당기순이익으로 바뀌어요. 얘는 나중에 다 뭐로 바뀌는 겁니까? 다시 얘는 이익잉여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차기로 2월 되는 거는 얘만 2월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2월이 안 됩니다. 따라서 문제는 뭐냐면 손익계정이 아닌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 세금과 공과 비용이죠. 급여 비용이죠. 수입임대료 수익이죠.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녹아들어 당기순이익에. 나중에 얘는 싹 다 뭐로? 이익잉여금으로 2월이 되기 때문에 1번, 2번, 4번 얘네들은 2월이 안 되는데 단기매매증권은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자산 쪽에 단기매매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 금액은 12월 31일자 금액 놔뒀다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니까 얘는 2월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공부했던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재무제표를 만드는 순서 회계순환 과정의 마지막 시간이었죠. 다시 한번 재무제표의 작성 순서를 정리해 볼게요. 제일 먼저 거래가 발생하죠. 다음 뭐 하는 겁니까? 분계를 끊어야죠. 일단 뭐 하는 겁니까? 이거를 자, 분계장에 옮겨 적죠. 다시 뭐 합니까? 전기해야죠. 그럼 어디로 가는 겁니까? 총계정 원장, 다른 말로 계정 원장으로 갑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이것들을 다 끌고 와서 이제 시산표를 만들어 보는 거죠. 맞나 안 맞나 시험 삼아 계산하는 표. 근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정 전이에요. 여기서 이제 기말 수정 분계를 끊어야겠죠? 매출원가 인식 같은 거. 그럼 뭐가 나오는 겁니까? 수정 후에 시산표가 나와. 여기서 먼저 뭘 만드는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만드는 게 보시는 것처럼 수익 비용 계정을 마감한 다음에 잉여금으로 대체하면서 뭘 먼저 만드는 거냐? 자, 1단계로 손익계산서를 먼저 만들고 자, 그 다음에 2단계로 자산부채 계정 마감을 해가지고 자, 그 다음 뭘 만드는 거다?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순서로 간다 라는 것까지 공부를 했죠? 자, 여러분 이 회계순환 과정이 사실 처음 회계를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한 번에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한 2번 정도 반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재무제표가 나온 거예요. 이게 재무제표의 알맹이들을 간단하게 공부해야겠죠? 다음 시간부터 재무제표의 알맹이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